먼저 생태계 구성 체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개체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구성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생태계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구성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종의 코끼리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을 코끼리 개체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개체군이 모여 만들어지는 군집인데요.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코끼리 개체군 이외에도 기린 개체군, 나무 개체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개체군까지 모두 군집을 이루는 다양한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있고, 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요소인 환경 요소를 포함한 모두를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태계의 모든 생물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산자는 빛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생물인데요. 독립 영양생물이라는 것은 개체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합성한다 해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인 CO2로부터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생물이 이 예에 해당하는데요. 녹색 식물, 그리고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세균 중에서도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비자입니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독립 영양생물과는 다르게 자신의 영양이 다른 생물에게 종속되어 있는 생물을 바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기물에는 대표적으로 식물이 만든 포도당과 단백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소비자로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며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다른 생물로부터 유기물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되고, 분해자에게서 만들어진 무기물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이후에 생산자가 다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해자의 예로는 대부분의 세균, 그리고 곰팡이, 버섯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생물적 요인들은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먼저 빛에 대한 생물의 적응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상대적으로 두껍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하여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반면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울타리 조직을 얇게 하여 추가력이 약한 빛에서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빛을 넓게 받기 위해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지식물에 많이 존재하는 두껍고 좁은 잎은 양엽이라고 부르고요. 음지식물에 존재하는 얇고 넓은 잎을 음엽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특징으로 식물이 다양한 빛에서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적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바닷속 생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해조류의 분포가 빛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면 파장이 긴 적색광은 상대적으로 투과력이 약합니다. 즉 에너지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깊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적색광을 광합성에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게 되고요. 파래, 매생이, 그리고 핵함과 같은 생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투과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깊이 도달할 수 있고요. 청색광을 광합성에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서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황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미역과 다시마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인데요. 일조시간은 지표면에 빛이 비추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빛이 비추는 시간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요. 빛이 비추는 시간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불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냉이는 봄에 꽃이 피는데요. 일정한 일조시간 이상이 되면 생식을 위한 꽃을 피웁니다. 이런 식물들을 장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단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일조시간을 인식하여 생식을 하는 동물도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인데요. 외부 온도와 비슷하게 온도가 변하는 변온동물, 양서류, 어류, 파충류는 추운 계절에 체온이 낮아 물질 대사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겨울잠을 자게 되고요. 포유류와 같이 털이 있는 생물들은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온 동물로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동물들 중에 북극여우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귀와 꼬리와 같은 말단부를 작게 만들어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열 에너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 사막여우는 덥고 메마른 사막에 살기 때문에 말단부를 크게 하여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엽록소가 파괴되는데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파괴되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띠는 나머지 색소들이 나타나 안풍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느티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낙엽수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동백나무, 사철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나는데요. 큐티클층이 표피 조직 바깥에 존재하여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있어 식물의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 낮은 온도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생물은 부족한 물에 적응하기도 하고 풍부한 물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물이 부족하여 땀을 분비하지 않고 소량의 진한 오줌을 누워서 수분을 보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곤충의 몸 표면은 단단한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충류의 몸 표면에는 비늘이 존재하고요.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껍질에 쌓여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생물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선인장 잎은 가시로 되어 있는데요. 잎의 넓이가 감소하면 표면적이 감소되고요. 잎을 통해 물이 증발되는 증산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존하게 되고요. 육상식물은 물을 흡수하는 뿌리, 그리고 물을 이동시키는 줄기, 그리고 물을 증발시키는 잎이 잘 발달하였지만 수생식물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을 이동시키는 관다발과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무기물인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해야 하는데요. 시충식물은 토양의 질소원이 부족할 경우에 포충랑을 이용하여 곤충을 잡아 분해하는 방법으로 질소원을 얻어 본인의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양의 표면은 공기가 많아 호기성 세균이 많이 증식하고 있고요. 공기를 적게 포함하는 토양의 깊은 곳에는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생물이 토양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인데요. 연꽃은 물에 떠있는 식물로 유명한데요. 물에 잠겨있는 줄기와 뿌리 부분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줄기와 뿌리에 공기가 흐르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부족한 산소를 효과적으로 세포로 공급하기 위해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이렇게 산소 농도에 따라 사람이 적혈구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태계 내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A 화살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B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토양층의 틈을 만들어 토양의 공기층이 증가할 경우, 또한 토양 속 미생물이 사체 배설물 등을 분해하면 토양이 비옥하게 되는 경우,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각각 토양, 공기에 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C와 같은 화살표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초식동물의 수가 증가하자 먹이인 나무의 수가 감소한 경우, 나비가 꽃의 꿀을 받고 꽃가루를 다른 꽃에게 전달하는 경우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므로 어떤 비생물적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분석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